안녕하세요. 임병덕 베네딕트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말까지 베네딕트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본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띵크탱크 니어 재단에서 발간한 시진핑 시대의 한중일 삼각관계라는 책의 영문화 작업을 맡게 되어서 유튜브 활동은 잠시 중단해야 했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띵크탱크 브루킹스가 알선한 출판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베네딕트 세계 질서 리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즉 세계 질서 속의 이슈들에 대하여 각종 글로벌 주류 언론, 학술지, 지정학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의 주장을 비교해보고 우리 나름 세계 질서 국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채널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스 등 주류 언론들은 오버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나머지 신속하지 못하고 분석도 단면적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각 언론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가미되면서 그 분석이 편향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라운드 뉴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언론사들의 좌중우를 구별해주니 큰 도움이 되죠. 각종 띵크탱크들과 학술지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술적이고 보니 지정학적 사건이 일어난 후 수주 길게는 수개월 후에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그들의 분석을 편향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는 영어 채널이나 한글 채널이나 낯뜨거운 선정적 제목을 앞세워서 근거도 알 수 없고 내지는 대놓고 왜곡하는 형편없는 비디오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돗대기 시장 안에서도 정말 훌륭한 그리고 신뢰가 가는 채널들이 소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런 유수 채널들을 나름 평가하고 모집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수 한글 채널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정보 및 분석의 소비자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본 채널의 성격을 바꾼 것입니다. 뉴스 아웃렛, 스칼러리 아티클스, 유튜브 비디오 등의 옥석을 가리면서 그들의 엇갈리는 때로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들을 두루 살펴보고 세계 질서 현황과 방향의 큰 그림을 우리 나름 분석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때문에 러시아가 6시간 전 망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북부와 접해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오블라스트, 쿠르스크 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와, 아무리 지난 2년 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무능한지 장군들부터 쫄병까지 그리고 방산업체까지 부정부패로 썩을 대로 썩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지 그러다 보니 세상이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했던 러시아 무기체계들이 얼마나 속빈 강정이었는지 전쟁이 계속되어도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재빨리 적응 및 반응을 할 능력이 거의 전무한지 등등이 드러났다 해도 두 나라의 인구 사이즈만 비교해봐도 4,400만 대 1억 4천만이면 3대 1이 넘고 GDP를 보아도 그 차이가 11대 1이나 되는 러시아의 본토를 침공했다고요? 바보의 용맹일까요? 아니면 신의 한 수일까요? 먼저 침공 후 지난 한 달여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십시다. 아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지역 러시아군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후퇴해버렸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사령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약 14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국토를 확보하였고 러시아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수많은 러시아군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무더기로 항복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진군보다는 디깅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사이즈로만 볼 때 세계 최대 국가를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는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서방 언론들과 유튜브 방송들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공격을
극도의 비밀리에 준비 및 실행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 워싱턴을 비롯한 유럽 등 모든 무방 국가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었다고 일제히 앞다투어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뭇 놀란 듯한 행동을 했었고 백악관 대변인도 우린 이 공세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나 단 며칠 후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르 같은 롱레인지 정밀 타격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은 자세를 바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으니 우크라이나는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방어하라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쿠르스 침공 작전은 그 일환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침공에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발상인 것 같지요. 쿠르스크 침공에서 시작된 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국이 다 알고 있었고 다만 이 전쟁의 에스컬레이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미국이나 러시아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9월 5일자 CNN 기사를 보면 CNN의 기자 크리스찬 아만포르와의 인터뷰에서 올렉산드라 시르스키 사령관은 쿠르스크 침공의 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쪽 도네츠크 주에 위치한 포크롭스크, 우크라이나에게는 이 지역의 최고 핵심 교통 및 군수 물자 조달 허브이지요. 예, 지속되는 공세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플랭킹 매뉴버, 측방 공략 전술, 옆구리를 찔른다는 얘기죠. 이고 도리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두 번째 전선을 열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선제공격한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그 병력과 장비들을 분산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러시아가 자기들 쿠스크 오블라스트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미사일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들의 사정거리 바깥으로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다섯째, 러시아 포로들을 확보하여 러시아군에 잡힌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의 사기를 북돋기 위함이다 라고요. 그의 말 외에도 혹시 있을 정전회담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는 서방에게 우크라이나가 아직 이렇게 건장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있으니 계속해서 지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등 전략적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 말 되는 얘기들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힐 수 있는 이유들은 사실 좀 원론적일 수밖에 없나 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쿠르스크 하면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맞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 여름에 있었던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차 대 전차 전투 Battle of Kursk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쿠르스크 시로부터 모스크바까지는 단 525km 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러시아로서는 특히 푸틴에게는 매우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조지 프리드먼, 피터 사이언 같은 지정학자들은 십수년 전에 이미 2020년, 2022년 경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역사와 지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거대한 국토에 나라를 방어해줄 내추럴 배리어, 자연 장애물, 자연 방어선,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요. 이 하나도 없어요. 산맥이요? 여기 보시는 우랄 산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카스피안시에 다다르기 전에 평지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젠기스칸을 시작으로 그 후 대대손손 스텝 피플 또는 홀스 피플, 즉 기만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이 수천 킬로미터 끝도 없이 평평한 스텝랜드,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초원을
코 흘리게 때부터 조랑말 타고 누비며 우리 한국활의 조상격인 컴포짓복 합성궁을 귀신같이 쏴대고 목축업과 약탈만이 생활의 터전인 고로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체를 무참히 살상한다는 데 대한 문화적 죄책감, 책임감이 결여된 이들 기마 민족들에게 러시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키예반 루스를 포함해서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chivalry, 기사도를 따지며 멜레이라고 해서 hand-to-hand combat, 백병전을 구사하던 문화권이라 이들 상상을 초월하게 야만스럽고 먼 거리에서 활을 쏘아대는 그러나 무섭게 용맹하고 기마민족의 공격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1240년 몽골군이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공격함으로 시작해서 약 1480년대까지 몽골의 조공을 바치는 바살 스테이트, 속국 노릇을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면 서쪽으로 보아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에서 시작하여 독일, 북부,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등 지역을 지나면서 모스크바를 지나 우랄산맥까지 또 한도 끝도 없는 스태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폴레온이 쉽게 보고 그랜달메를 모으라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모스크바를 함락한 후 그 유명한 러시아의 겨울을 못 견디고 1812년에 대패하고 후퇴했죠.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1812 오버처 서곡 기억하시죠? 그게 이때 얘기입니다. 130여 년 후에는 히틀러가 다시 한번 똑같은 전철을 밟죠. 1941년 6월 오퍼레이션 바르바로사로 소비에트 러시아를 파죽지세로 침공했는데 모스크바 공격까지 갔을 때는 이미 또다시 그 무서운 러시아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 후 독일의 베르마흐트는 1942년 43년 겨울 동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패하고 앞서 말한 1943년 여름 쿠르스크 전투에서도 패배한 후 계속 구태만을 거듭하다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러시아에게는 깊은 도려낼 수 없는 DNA가 생깁니다. 러시아를 지켜줄 내추럴 배리어는 끝없이 먼 거리, 바로 그것이 러시아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방어선이라는 의식입니다. 소위 strategic depth, 전략적 깊이 개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웨스트뱅크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을 보면 바닷가에서 웨스트뱅크까지 15km밖에 안 돼요. 여기가 적에게 점령당한다면 이스라엘 군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한이 있어도 웨스트뱅크를 절대로 아랍권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 이유지요. 우리 서울도 휴전선에서 48km밖에 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북한에게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러시아가 기를 쓰고 19세기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까지 진출하여 자기 국토로 확보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부 유럽 국가들을 월소 팩트로 무시무시한 스탈리니스트 공산주의 휘하의 종속 국가들로 묶어놓았던 것도 바로 이 strategic depth를 갈망하는 DNA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베를린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1850km였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시 카르키프로부터 고작 760km로 줄어든 것이죠.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새로운 국가로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언젠가는 바로 이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조지 프리드먼과 피터 사이언 같은 지정학자들의 예측이 거의 예언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역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접해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오블라스트를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왜 푸틴에게 지독하도록 센시티브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푸틴이 자기 자신은 러시아의 옛 영광을 찾을 운명의 지도자라는 생각도
한 몫을 독특히 했지만은요. 이런 지정학적 역사적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작전의 전략적 목표는 앞서 얘기한 CNN 기사에 난 상식적 수준의 유만이 아니라 더 깊은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푸틴에게 있어 가장 센시티브하고 취약한 면을 공격함으로써 푸틴의 대내적 입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푸틴의 대내적 입지를 흔든다는 것이 또 왜 중요한 전략 목표인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크라이나는 군 병력으로 보거나 군수 물자면에서 보거나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군 1명이 러시아 군 8명을 살상해야 무승부라도 성립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군은 기본적으로 캐주얼티, 사상자 발생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코드워를 지나면서 러시아 군사작전 독트린은 초대규모 아티러리 버라지 포화 사격과 아머, 탱크 등 기갑 차량을 앞세우고 대규모 병력 소모를 개의치 않는 War of Attrition, 소모전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안목으로 볼 때 단순 무식한 듯 보이지만 러시아의 군과 디펜스 인더스트리, 방위 산업은 아직도 이 독트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실로 버거운 거대한 적인 것이죠. 이런 여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은 기발난 드론 개발 등을 통하여 전 세계의 존경을 살 만큼 용맹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보수적 국제기관들의 집계에 의하면 40에서 50만의 KIA 사상자가 아니고요. 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러시아군에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경험 없는 장교들만 많았지 정작 필드에서 실제로 전투를 진두 수행해야 하는 NCO, 하사관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크게 적용됩니다. 즉, 경험 많은 하사관 없이 경험 없고 뒤에 숨어서 지휘하는 장교들이 2, 3주 기본 훈련만 받은 징집병들을 총알바지로 덩더미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동부전선에서 한 짓과 똑같습니다. 반면 러시아 무기체계는 철저히 부패한 장군들 및 일반 군인들과 푸틴에게 빌부터 국방산업을 소유 운영하는 올리가르크, 우리나라 말로 과두제더라고요. 과두제의 집권층, 들덕택에 그간 서방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적나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숫자는 숫자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로 군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가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못지않은 우크라이나의 영웅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범국가적 모빌리제이션, 전시체제 돌입을 위해서 전면적 컨스크립션, 징병제를 추구하자 그를 향한 여론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미국 국회 내지는 유럽 국가들이 보여온 푸틴의 핵 위협을 인식한 초심스러운 행태를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냥 기대고 있었으마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미국만 보아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가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지게 놔둠으로써 푸틴이 나토를 직접 위협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이기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얄밉지만 매우 실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깊은 전략적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의 지리멸렬한 소모전에 러시아가 정신 팔려있는 동안 쿠르스크에서 클래식 Maneuver Warfare, 기동 작전을 가동시킨 것이지요. 미국은 몰라도 적어도 러시아는 완벽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caught with the pants d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원 보느라
또는 다른 거 하려고 바지 내리고 있는데 그만 들켜버렸다. 뭐 정도 되겠네요. 이런 큰 그림의 획기적인 기동작전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창의적인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인 것입니다. 그렇다 치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계산한 숨겨진 깊은 전략적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러시아 공영방송은 자타가 인정하듯 자국민들에게 항상 거짓 뉴스를 제공하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은 그 지역 러시아 민간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러시아 모든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에이 푸틴이 뭐 대충 알아서 하겠지 하던 러시아인들에게, 특히 군에 간 또는 가야 하는 아들을 둔 엄마들에게 이 전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느냐고요? 1905년 부산 앞바다 대마도 해협에서 러시아의 제2 태평양 함대를 토고 헤이하치로 제독 휘하의 일본 함대가 박살을 내자 그 후 1917년 러시아의 차르 왕조의 몰락과 함께 레드 옥토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걸 봐도 그렇고, 고작 사망자 1만 5천, 그 외 사상자 3만 5천 정도를 낸 80년대의 루소 아프간 전쟁에서의 실패가 그 후 199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붕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번 쿠르스크 침공 또한 푸틴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러시아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푸틴을 밀어내고 민주주의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리스트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로,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 후에는 지금의 올리가르키 체제로 넘어왔지요. 올리가르키가 뭐겠어요? 독재자 휘하에서 국가의 주요 생산수단과 캐피탈을 분배받아 각 분야에서 독점 운영하는 집단이 그 독재자를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체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여러분, 러시아에서 올리가르키를 뒤집어 엎자는 민중 봉기가 있었다 라는 뉴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일부 알렉세이 나말니 같은 반체제 사회운동가들을 서방 미디어에서 조명하지만 정작 대부분 러시아 시민들은 그저 올리가르키가 됐던 독재가 됐던 국가 안보만 확보해주고 대충 먹고 살기만 해주면 정치에 참여 안 할게 라는 무관의 계약을 한 민중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와 중국 인민 사이의 그것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지정학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가져다 줄 위협은 민중봉기까지 가기 훨씬 전에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그리고 민중의 불만과 불안을 자초한 죄를 물어 올리가르키들 그리고 FSB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이 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방 세계와 그 우방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제는 올리가르크 자신들의 숨통이 죄어오고 있으니까는요. 올리가르크들이 푸틴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이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조용히 부를 즐길 수 있다고 계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온다면 푸틴의 제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가 자기들 올리가르크들과의 무관의 성스러운 계약을 바보짓을 하면서 깼으니까는요. 여러분, 몇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러시아의 어떤 빌리어네어가 인도 뭄바이의 한 5성급 호텔에 묵었는데 밤 사이에 일부러 자진해서 애써서 호텔방 창문 밖으로 삐져나갔다가 애석하고도 불가사의하게도 뚝 떨어져 사망했다 라는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참, FSB도
가끔 변화로 좀 주던가 하지.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이런 상황을 도모하기 위한 깊은 그리고 고도의 한 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슬로우 모션 참수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앞서 본 것처럼 이들은 마냥 몇 년씩 더 러시아와의 소모전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서방의 원조의 우크라이나의 국군을 송두리째 맡긴 채 미래를 책임져야 할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감수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3만 명 병력을 쿠스크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네요. 그리고 위태위태하던 프로크롭스크에서도 러시아의 무자비한 포격을 동반한 인해 전술 공세가 일단은 주춤해졌다 하고요. 실스키 장군이 말한 전략적 목적들 중 한둘은 성취한 셈이 되나요? 과연 쿠르스크 침공이 푸틴의 체제를 흔들까요? 이제까지는 주로 우랄 산맥 동쪽, 즉 아시아 러시아, 동양 사람 얼굴이 많은 러시아죠. 사이베리아 지역의 가난하고 권력 없는 소수민족들 출신들로부터 총알바지 병사들을 주로 충당해 왔는데, 그러니까 반정부 전쟁 반대 범국민적 여론이 일지를 않았죠. 이제는 쿠르스크 지역을 비롯한 우랄산맥 서쪽 소위 유러피언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 백인 러시아 민중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지정학자들 그리고 제가 나름 인정하는 유튜브 채널들 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방 세계에 일단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알자지라나 인도의 유튜브 채널 등등, 또는 지정학적 분석을 지나치게 리얼리즘 현실주의 안목에서만 하는 것 같은 존 미어샤메 같은 학자들의 의견은 일단 제쳐두고라도요. 허기사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 최고의 학자 분석가들의 분석이 거의 항상 빗나가 왔습니다. 비르사인이 그러대요. 자기도 그중 한 명이라고요. 우리도 오늘 한 것처럼 나름 분석만 해볼 따름이지 예측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만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